아니 얼마나 자신이 없었으면 12살짜리 조카를 무서워할까요? 그는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조선 역사상 아니 단군 이래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며 무예를 익히고 학문을 쌓고 전쟁터에도 나갔습니다. 누가 봐도 금수저, 아니 세상 겁날 것이 없는 왕족이었죠. 그런데 이 남자는 죽을 때까지 가질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정당성. 태어나면서부터 절대 왕이 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애를 쓴다 한들 그 자리는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즘이었으면 능력만 있으면 둘째라도 회장 자리를 물려받을 수 있었을 텐데요. 하필 초등학교 5학년의 나이 12살짜리 조카에게 왕위를 줄 수밖에 없었던 조선 제7대왕 세조 수양대군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다음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수양대군이 쿠데타를 일으킨 건 1453년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36이었어요. 그가 제거한 왕은 12살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 5학년인 거예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참 이상하죠. 36살의 어른이 12살 아이를 쫓아내기 위해 군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수십 명의 충신을 죽이고 형제를 죽이고 조카도 죽였습니다. 역사는 이것을 권력욕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다르게 읽고 싶었습니다. 차라리 권력욕이었으면 그냥 욕심 많은 나쁜 놈으로 끝났을 텐데 수양대군의 행동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탐욕보다 더 복잡한 감정이 보입니다. 질투, 불안, 그리고 인정에 대한 굶주림. 단군 이래 최고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왜 평생을 불안과 질투 속에 살아가야만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심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수양대군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가 자란 환경을 봐야 합니다. 아버지는 세종대왕입니다. 훈민정음을 만들고 집현전을 세우고 조선의 황금기를 열었다고 불리는 그 왕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사랑스러운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첫째 형은 문종, 조용하고 학문을 좋아하는 세자였습니다. 수양은 그와 달랐어요. 체격이 크고 힘이 셌으며 사냥과 무예를 즐기는 테토남이었습니다. 강궁을 다뤘다는 기록이 있고 노루를 여러 번 잡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수양대군이 이 사냥 이야기를 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다는 겁니다. 기록으로 정리까지 해뒀어요. 요즘으로 치면 개인 유튜브 채널에 기록하는 인플루언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습관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냥 인정받고 싶었더라는 거죠. 내가 잘났다는 것을 누군가는 알아봐 주길 바라는 거죠. 아버지인 세종대왕이 죽고 형인 문종이 즉위합니다. 수양은 여전히 왕족일 뿐이에요. 그런데 문종이 즉위 2년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럼 둘째인 본인이 형을 이어 왕위에 오를 줄 알았는데 12살짜리 조카가 조선의 왕이 되어버린 거죠. 1452년 12살 초등학교 5학년의 나이에 단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학교 끝나면 학원 가고 친구랑 게임하고 부모한테 용돈 타서 쓰는 나이란 말이에요. 나라를 다스린다는 개념조차 없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조선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문종은 죽기 전에 대신들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내 아들을 잘 부탁한다고요. 황보인과 김종서가 그 부탁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양대군 눈에는 이 상황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12살 조카가 왕이에요. 단지 세종대왕의 장손이라는 이유만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 저 아이가 있는 한 자기는 그냥 왕족 중 하나일 뿐입니다. 실록에는 수양대군이 이 시기에 주변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명회를 만난 것도 이 즈음입니다. 한명회는 수양대군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세상을 구할 제목이십니다. 1453년 음력 10월 10일 새벽 수양대군이 군사를 이끌고 움직입니다. 첫 번째 목표는 김종서였어요. 문종이 어린 단종을 부탁한 바로 그 신하입니다. 수양대군이 직접 찾아가 철퇴로 내리쳐서 죽였습니다. 이어서 황보인을 비롯한 반대파 대신들이 차례로 제거됐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조정이 뒤집혀졌어요. 다음날 아침 살아남은 신하들은 수양대군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줄을 서서 맞이했습니다. 거부할 수 없었으니까요. 12살 단종은 그 자리에서 수양대군에게 영의정 자리를 주었습니다. 아니 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개유정난.
그렇게 부릅니다. 대통령의 동생이 조카를 지키던 충신들을 죽이고 권력을 통째로 집어삼킨 사건입니다. 그것도 하룻밤 사이에. 수양대군은 드디어 인정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진짜 불안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영의정이 된 수양군은 인사권, 군사권, 재정권을 전부 손에 쥐었습니다. 고용노동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장관을 동시에 역임한 거죠. 이름만 왕인 단종이 있었지만 비선 실세는 이미 수양대군이었어요. 그런데 수양대군은 늘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올라왔으니까요. 누군가도 자기한테 같은 짓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단종이 살아있었습니다. 1455년 수양대군은 단종에게서 왕위를 넘겨왔습니다. 실록에는 단종이 스스로 양위했다고 나오지만 당시 정황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게 역사가들의 시각입니다. 수양대군이 드디어 왕이 됩니다. 조선 7대왕 세조. 그는 즉위하자마자 단종을 상왕으로 두고 감시했습니다. 형식은 예우지만 실제는 감금이었죠. 군사 20명이 밤낮으로 붙었어요. 왜 바로 죽이지 않았을까요? 명분이 필요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만이 이유가 아니었을 겁니다. 12살이었던 조카는 이제 15살이 되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입니다. 그 아이를 죽이는 것, 그 결정을 차마 내리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1456년 단종의 외할머니가 몰래 단종을 찾아왔습니다. 지편전 학자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박팽년 성삼문이 전하를 다시 왕으로 올리려 하고 있어요. 그때 단종의 나이 15살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중학교 2학년이에요. 단종의 반응을 잘 생각해보세요. 학자들의 움직임에 거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뜻을 지지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좀 다르게 읽고 싶었습니다. 15살이면 사춘기가 막 깊어지는 나이입니다. 세상이 뭔지 알기 시작하고 불의가 뭔지 느끼기 시작하고 처음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스스로 묻는 나이예요. 새로운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죠. 단종은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기가 왜 거기에 있는지, 아버지 문종이 왜 그 많은 신하들에게 본인을 부탁했는지, 그리고 삼촌이 한 짓이 무엇인지를 말이죠. 15살이 처음으로 스스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순순히 당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이건 왕의 결단이기도 했지만 사춘기 소년의 패기이기도 했습니다. 세상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나이가 됐고 처음으로 자기 목소리를 낸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이 단종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박팽년과 성삼문은 지편정 동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우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해요. 세종 때 지편전에서 일했던 최고의 학자들입니다. 훈민정음 창제에 참여했고 세조 밑에서도 관직을 받아 일하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세조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단종의 보기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명나라 사신을 맞아 세조가 큰 잔치를 열기로 했는데 성상문의 아버지 성승과 동지 유흥부가 벼른검으로 배치됩니다. 벼른검은 칼을 차고 임금 바로 옆에서 호위하는 직책이에요. 한마디로 대통령 근접 경호원인 거죠. 그날 연회장에는 세자, 한명의 신숙조까지 핵심 인물이 전부 모이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한 번에 다 끝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단종이 좋은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15소년이 자기 운명을 바뀔 소식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거사 당일 한명회가 갑자기 한마디 합니다. 오늘은 벼룬검을 두지 않겠습니다. 갑자기 이러는 이유는 기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명회가 뭔가 눈치를 챘던 겁니다.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몰라도 찜찜한 게 있었던 거죠. 연회장에서 쫓겨난 성승과 유흥부가 동지들과 마주쳤습니다. 유흥부가 말했습니다. 오늘 끝장을 봐야 한다. 쿠데타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단과 신속함이다. 하지만 나중에 다시 도모하자는 반대 입장도 있었습니다. 유흥부는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끌면 반드시 새어나간다. 예언했지요. 결국 거사는 무산됐고 딱 하루 만에 배신자가 나왔습니다. 김질이라는 자가 불안을 못 버티고 장인 정창손에게 전부 털어놨습니다. 정창손은 곧장 세조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전원 체포됐습니다. 국문장에서 박팽년은 처음부터 세조를 왕으로 인정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문서로 증명을 했고, 성상문은 세조의 녹봉을 한 번도 쓰지 않고 창고에 쌓아뒀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주모자 10명이 능지처사를 당했습니다. 박팽년,
성산문,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훗날 사육신이라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밀고자 김지일과 정창소는 각각 좌의정, 영의정에 올라갔습니다. 사육신 사건이 끝나고 세조의 불안함은 줄어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단종이 이 계획에 동의했다는 사실이 문제였습니다. 왕위를 순순히 넘겨줬으니 포기할 줄 알았는데 아직 의지가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면 누군가가 또 들고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조의 통치 방식이 이 불안함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술자리를 수시로 열어 신하들을 그 자리에서 길들였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한명회와 칭찬하며 술잔을 주고받았고 갑자기 폭발하면 이품병조 판서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내려 곤장을 쳤습니다. 술을 과하게 마시는 세조를 걱정을 하면서 술을 그만 마시라 이 한마디 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요. 그리고 다음날 너를 사랑하기가 남다르다며 공신 등급을 올려주겠다고 하면서 달래곤 했습니다. 이게 패턴이에요. 병 주고 약을 줍니다. 신하들이 항상 긴장하게 만들고 항상 세조를 필요로 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감 있는 왕이라면 이렇게 통치할까요? 이건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권력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언제 뒤에서 칼이 날아올지 모른다는 공포가 모든 결정에 깔려있는 겁니다. 신하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내리고 이품 대신에게 곤장을 치는 태토남에게도 순정은 있었습니다. 세조는 정의왕 후 단 한 사람만을 평생 사랑했습니다. 왕이면 후궁을 열어두는 게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오히려 후사를 위해 권장되는 일이었어요. 신하들이 후궁을 드리라고 여러 차례 건의를 했지만 세조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난 여색을 좋아하지 않는다. 실제로 세조의 여자는 정의왕후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흥미로운 건 정의왕후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개우정난 당일에 정보가 새어나가는 바람에 수양대군이 망설였습니다. 그때 정의왕후가 나섰어요. 손수 수양대군에게 갑옷을 입히며 지금 나가지 않으면 모든 게 끝입니다. 그 누구도 믿지 못했지만 단 한 사람만은 믿었습니다. 12살 조카도 무섭고 가장 친한 신하도 의심하는 그 남자가 정의왕후 앞에서만은 갑옷을 벗었습니다. 그게 어쩌면 세조의 유일한 인간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육신 사건 이후 대신들이 아우성을 쳤습니다. 상황이 한양에 있는 한 반란은 끝나지 않습니다. 세조는 처음에 반려했어요. 그러다 또 영모 고발이 들어왔고 단종은 노산군으로 강등되어 영월로 쫓겨납니다. 16살이었어요. 중학교 3학년 나이입니다. 한창 예민하고 감수성이 폭발하는 시기에 혼자 영월 청명포에 갇혔습니다. 삼면이 강이고 뒤로는 절벽인 곳이에요. 그러다 금성대군의 반란이 터졌습니다. 세종의 6째 아들로 단종과 가장 친했던 숙부였어요. 발각돼서 사약을 받게 됩니다. 야사에 따르면 사약을 받기 전 세조가 있는 한양이 아니라 단정이 있는 영월을 향해 절한 뒤 마셨다고 합니다. 세조는 이참에 뿌리를 뽑기 위해 단정과 연관된 사람들을 전부 처형했습니다. 장인과 유모까지 말이죠. 이 소식이 영월에 전해졌습니다. 노산군 이홍리 17살 고등학교 1학년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실록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야사는 다릅니다. 세조의 명을 받은 자가 사약을 들고 왔는데 차마 건네지 못하자 단종이 직접 밧줄을 목에 걸었다고요. 그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하겠다고 했습니다. 영월 호장 어묵노가 그 협박을 무릅쓰고 시신을 수습했어요. 단종을 죽인 세조는 이후 무엇을 했을까요? 엄청나게 일을 했습니다. 경국대전 편찬을 시작했습니다. 조선의 법령을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이에요. 성종 때 완성된 이 법전은 조선의 헌법이 됩니다. 진관체제로 전국 군제를 통일했고 총 15만 5천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어요. 건주 여진을 정벌해 세종이 그토록 잡으려 했던 이만주를 처단했고 면리제라는 행정구역 체계를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면리의 원형입니다. 백성이 수령 비리를 직접 고발할 수 있게 했고 분대 어사를 보내 수령을 감시했어요. 5살 조카의 왕위를 빼앗고 죽게 했지만 정책만큼은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세조가 이 모든 걸 왜 했을까요? 백성을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정당한 왕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그랬던 걸까요? 결과가 좋아도 동기가 다르면 방향이 달라집니다. 세조의 정책들은 언제나 공신 우대 앞에 멈췄습니다. 한고조 유방은 공신을 다 죽인 배울 게 없는 자다. 나는 끝까지 공신을 지키겠다.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준 사람들, 그 사람들을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게 세조의 한계였어요. 공신 홍윤성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노비가 마음에 안 든다고 담당자를 거의 죽을 때까지 팼습니다. 남의 나무를 베어갖고 길에서 쉬는 사람을 보면 사람과 말을 빼앗아 죽였습니다. 자기 앞을 지나가면서 인사 안 하면 죽이고, 할머니 논을 빼앗아 미나리를 심다가 항의하면 돌로 찍어 죽였어요. 하지만 공신이라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형조도 무서워서 건드리지 못했어요. 관찰사에게 고발하면 오히려 고발자가 잡혀갔습니다. 세조가 아무리 부민 고소법을 만들고 군대어사를 보내고 공신들이 그 위에 있는 한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법은 있는데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세조 통치의 본질이었어요. 제도는 정갈했지만 그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들이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순이 한꺼번에 폭발합니다. 1467년 함길도에서 이시애의 난이 터집니다. 함길도는 태조 이성계 출신지로 호족 세력이 강한 곳이었습니다. 세조가 지방 호족 수령 임명 관례를 없애고 중앙 파견으로 방식을 바뀌면서 호족들이 힘을 잃었습니다. 여기에 강제 이주된 백성들의 분노, 공신들 횡포에 대한 울분이 합쳐졌어요. 2만 군사 규모의 반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시애가 교활한 짓을 합니다. 반란 전에 조정에 거짓 정보를 흘렸어요. 신숙주 한명회가 내통의 반역을 꾀한다. 세조가 이걸 믿었습니다. 자기 오른팔이자 왼팔인 신숙주와 한명회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평소에 이들이 없으면 나도 없다고 하던 사람이 보고서 한 장에 속아 넘어간 겁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결과예요. 본인이 쿠데타로 올라온 사람입니다. 아무리 진심으로 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가장 가까운 신하도 언제든 배신할 수 있는 공포가 항상 있었던 거죠. 믿을 만한 장수가 없어서 27살짜리 조카 구성군을 토벌군 사령관으로 세워야 했습니다. 핏줄이 아니면 군산을 못 맡기는 지경이었어요. 이시애의 난은 세조가 그토록 자랑하던 모든 것이 껍데기였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시애의 난 이후 세조는 급격히 무너집니다. 피부병이 극심해졌어요. 야사에는 단종과 사육신의 혼령이 나타나는 꿈을 꿨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세조가 오대산 상원사에 직접 찾아가 문수보살에게 기도를 드렸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불교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평생 자기가 옳다고 믿었던 사람의 말년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죽은 조카의 혼령을 피해 절을 찾아다니는 힘없는 노인이 된 거죠. 세조는 원상제라는 정책을 도입합니다. 평생 신하들을 믿지 않고 직접 모든 것을 결정하던 사람이 인생 말년에 한명회, 신숙주, 정인지에게 세자를 부탁했어요. 세조의 마지막 계산이었습니다. 자기가 없어도 세자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자기가 만든 새로운 공신 세력보다 오래된 공신이 더 안전했다고 판단한 거죠. 세자에게 왕위를 넘기고 바로 다음날 세조는 52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유언은 이랬어요. 석실도 병풍석도 쓰지 말라. 검소하게 묻히겠다는 말이었습니다. 화려하게 살다 간 사람치고는 낯선 유언이에요. 마지막 순간에 뭔가를 반성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저 더 이상 힘이 없었던 걸까요? 더 이상 아무런 기록이 없었습니다. 세조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경국대전을 만들고 군대를 개혁하고 여진적을 정벌한 유능한 왕은 맞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2살 조카를 쫓아내고 충신들을 처형하고 17살 아이를 죽게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은 사람 안에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서 권력력보다 더 슬픈 것을 보았습니다. 수양대군은 평생 인정받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지만 왕이 될 정당성이 없었고 왕이 되었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조카를 죽이고 나서도 공신을 지켜도 업적을 쌓아도 그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을 겁니다. 인생 말년에 죽은 조카의 혼령을 피해 절을 찾아다닌 노인의 모습이 그걸 말해줍니다. 노인이라 하기에 10대 초반의 나이는 아직 부족합니다. 한류 스타 이병헌 씨의 나이가 57세이니 아직 한창 활동할 수 있는 나이에 힘없는 노인이 된 것입니다. 인정받기 위해 빼앗은 정당성은 끝내 자기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어떤 업적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이었어요. 12살 조카가 무서웠던 남자, 그 공포가 결국 자신을 가장 오래 갉아먹었습니다. 역사는 법전이나 군대로 사람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살았는가를 기억해요. 세조는 그걸 끝내 알지 못했거나 아니면 너무 늦게 알았을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